안녕하세요. 유방암을 이겨낸 40대 여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보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고 종종 생각도 없이 그걸 조롱거리로 만들기도 하죠. 특히나 이런 사람들의 답 없는 특징은 진짜 본인이 그 고통을 느껴보지 않는 이상 그 입장이 되어 측은지심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 중 일부분은 그 입장이 돼도 살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해서 남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 고통을 겪은 후에 타인을 이해하게 된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면 해줘야 할까요? 물론 그건 용서하는 사람 나름이겠지만 중요한 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용서와 도움이 필요해서 찰나의 용서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과거의 과오를 후회하며 기한 없는 용서를 비는 건지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20대 시절의 친구들은 제가 남편과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독수 공방 할 것 같았던 애가 연애한다길래 좋아했는데 취업도 안 한 사람을 만난다고? 남자는 취업 준비하면 돈도 없을 텐데 만나서 쓰는 건 너뿐일 거라는 거 알지? 취업했으면 편하게 비슷한 사람 만나지 못하러 어려운 길을 가냐고. 돈은 돈대로 쓰는 게 맞는데 나중에 취업 안 되면 그때는 온갖 히스테리 받아줘야 할걸?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취업하라고 옆에서 도와주면 나중에 그 고마움도 몰라. 당연하게 받고 못해주면 난리치지. 맞아. 지는 백수고 여자친구는 일찍 회사 들어가서 커리어 착착 쌓고 있는데 없던 피해의식도 생기겠지.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다가 파국을 맞이한 사례가 주변에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렇게 촌철살인으로 제 뼈를 아드득 발라먹던 친구들도 2년 반의 연애 끝에 저와 결혼을 한 남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직장인일 때 만나 연애를 한 남편은 그 당시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친구들이 해줬던 모든 걱정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에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제가 친구에게 능력이나 배경 같은 거 다 제쳐두고 착하고 센스 있는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니까 남편을 소개시켜 주더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성격도 잘 맞고 다정한 남편과 저는 바로 연인이 됐습니다. 친구에게 말했듯 능력은 차치해도 된다고 해서 그 당시 남편은 저와 동갑이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취업을 준비한다는 건 더 성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저도 연애할 때 매분 매 시간 연락을 한다거나 일주일에 꼭 몇 번을 만나야 하는 게 안 맞는 타입이었거든요. 스펙 쌓느라 만날 시간이 없는 남편은 제게 오히려 걸맞는 상대였습니다. 저희의 데이트도 조금 이색적이긴 했는데요. 주로 도서관에서 토익 공부하는 남편을 따라 저도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 공부를 했죠. 그리고 물론 데이트할 때 나가는 비용은 거의 80%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사회인이고 남편은 준비를 하는 단계이니까 어찌 보면 제게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당연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지도 않았고요. 남편은 늘 제가 밥을 사거나 선물을 사거나 했을 때 연인으로서 그 마음에 보답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남편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면접 볼 때 입을 맞춤 정장도 제가 해줬는데 남편이 처음 그걸 입은 날 제게 뭘 했는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고 웃긴데 절을 했습니다. 절을요. 심지어 울면서 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혜선아, 지금까지 백수 남자친구 건사하느라 너무 수고했어. 내가 그간 혜선이 네가 나 때문에 시간 쓰고 돈 쓰고 애정 써준 거 앞으로 내가 다 보답할게.
내가 너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혜선아. 사랑해. 감동이라기보단 솔직히 새삼스럽고 창피했네요. 맞춤 양복집에서 일했거든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바닥에서 일으키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헛웃음 치면서 그래라 라고 대답만 했어요. 남편은 제가 사준 정장을 입고 당당히 대기업 입사에 성공을 했어요. 제가 낸 성과는 아니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치아받는 느낌? 대기업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남편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예정됐던 대로 남편과 저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막 회사에 입사했으니 현실적으로 결혼은 어렵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준비를 하기로 했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의 집에서는 남편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연애도 한다고 하면 눈치도 보이고 괜한 잔소리를 들어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더 받지 않을까 굳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뭔지 제가 남편이 입사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아직 결혼할 날짜도 생각을 안 했는데도 일단 자식이 생긴다는 기대에 좋아라 했지만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시댁에서는 지금 남편이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는데 임신까지 했으니 솔직히 상관은 없어도 상황에 따라 밉보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제 남편이 대기업에 입사를 했으니 바로 상대를 만들어주려고 시댁에서 선자리를 주선했나 봐요. 저와의 결혼과 임신 소식을 언제 말할까 하다가 선보라는 말에 남편이 기회를 잡아 말한 거죠. 솔직히 털어놓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집에 바로 데려오라고 하셨답니다. 대체 어떤 아가씨인지 보고 싶다고요. 저는 임신도 했겠다. 결혼 전에 먼저 빠르게 찾아뵙는 것도 괜찮았는데 남편은 날짜 잡고 만나도 늦지 않다고 괜히 제가 불편해할까봐 계속 만남을 미뤄줬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나 봅니다. 남편에게서 제 나이나 학벌, 가족관계 함께 제가 다니는 회사를 먼저 듣긴 하셨거든요. 제가 말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 정보로도 모자라서 직접 저를 대면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은요. 하루는 한창 일하고 있는데 회사 안내 데스크에서 콜이 울리더라고요. 누가 저를 찾아왔다고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나가보니 처음 보는 아주머니였어요. 어딘가 낯이 익기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절 찾아오셨다고요? 회사가 무지하게 작네. 이 한 층만 쓰는 거 맞아요? 네? 아니요. 아래층까지 저희 회사인데. 아니, 근데 누구세요? 나 준영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혜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귀중하길래 몇 년 동안 꽁꽁 숨겨놓고 안 보여주나 해서 내가 직접 왔어요. 여기 점심시간이 언제예요? 나랑 밥 한 끼 먹을 수 있죠? 그래도 내 아들이랑 결혼까지 할 거라면서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그만한 시간을 내어주겠지. 와, 미치겠더라고요. 분명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찾아온 게 불편하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했는데 그냥 보낼 수도 없으니 죽을 맛이었죠. 저는 1시간 정도 뒤에 점심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처에 갈 만한 식당 이름과 위치를 먼저 알려드렸고 갑자기 쳐들어온 시어머니는 먼저 가 있겠다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직도 그때 남편의 비명소리에 가까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뭐? 미치겠네. 아니, 거길 왜 가신 거야? 혜선아, 나가지 마. 내가 지금 전화드려서 다시 집으로 가시라고 할게. 아니야, 됐어.
이왕 여기까지 오신 김에 만나지 뭐. 남편은 극구 저를 말렸지만 이왕 마주한 김에 시어머니께서 어떤 분인지 저도 예비 며느리로서 알아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됐고 저는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을 갖기 위해 비장한 각오를 하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아까는 좀 놀랐죠?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둘째 아들이 누굴 만나나 해서.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뵀어야 했는데 준영 씨가 괜한 배를 했네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 놓으세요. 그럼 그럴까? 근데 아직 배는 안 나왔구나. 몇 개월이나 됐고? 이제 4주 됐어요. 그래? 아유, 이미 애까지 덜컥 들어섰는데 내가 뭐 결혼을 다시 생각해라 하기도 뭐하네. 그럼 혜선이는 이직 준비하고 있니? 네? 이직이요? 아니요. 그럴 계획 없는데요. 어머, 왜? 지금 다닌 회사 정도는 그냥 더 좋은 회사 갈 징검다리 수준 아닌가?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같은 업계에서는 평판도 좋고 이름이 꽤 알려진 회사였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눈에 차지 않으셨나 봅니다. 남편 될 사람 대기업 갈 때까지 기다리면 뭐해. 본인 스스로도 좋은 직업 가지려고 노력해야지. 혹시 혜선이 너도 요새 취집이다 뭐다 하면서 남편 직업에 기대고 뭐 그런 거니? 그래서 임신도 덜컥 먼저 해버린 거고? 임신이 뭐 제가 혼자 하고 싶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딱히 준영 씨가 대기업 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어서요. 물론 제가 준영 씨 취업 준비할 때 교재나 학원비를 내긴 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연인으로서 집안에 도움 못 받는 준영 씨를 도운 것뿐이고요. 저는 저대로 제 커리어 쌓은 것뿐이에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규모만 작지 업계에서 이름 난 곳이고요. 어머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게 생각하신 걸 거예요.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자리에 나오기 전에 저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혹시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을 하시면 어떻게 맞받아칠까 하고요. 어디 나오는 막장 드라마처럼 혹시 대기업 입사한 잘난 아들 포기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얼토당토하는 상상까지 하면서 코웃음 쳤는데 그때 그 상상한 게 다행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이 언젠가 성공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마치 적금 만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남편을 만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적당히 맞받아쳐서 다행이었네요. 이외에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저희 가족 이야기라든지 부모님 직업도 물어보시고 제 동생이 뭘 하고 지금 연애를 하는지도 다 캐물어 가셨어요. 나중에 이 후기를 남편에게 전하니까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 제게 사과를 했어요. 본인 어머니를 보고 부디 본인을 버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이상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딱히 남편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가 결혼하는 상대는 남편이고 또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할 말은 하고 뒤끝은 털어버리는 성격이라서 언짢으면 받아치고 아니면 아닌 거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강렬했던 거에 비해 저와 남편은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저와 남편의 결혼은 시어머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아주버님께서도 결혼할 상대를 데려오셨고 제 형님 되는 사람에게 온 관심을 퍼부으셨어요. 큰 며느리의 직업은 둘째 며느리의 직업보다 잘나서 마음에 쏙 드셨기 때문이에요. 개인 사업을 하는 아주버님이 결혼할 상대인 형님은 의사였는데 시어머니는 결혼한다는 소리를 하자마자 마치 의사인 큰형님을 본인이 키워 의사로 만든 양 자랑스러워하고 어디든 뽐내고 싶어 하셨어요. 저한테는 남편 직업에 기대지 말라고 하시더니 누가 누구 직업에 잘을 맡기는 건가요? 저희 상견례 때도 결혼을 하는 저와 남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큰애가 이번에 의사 며느리를 소개시켜 줬는데
라고 하시며 형님 자랑을 하시긴 했죠. 나중에 짜증이 난 남편이 아, 지금 나랑 형수님이랑 결혼해요? 왜 계속 형수님 얘기를 해요? 엄마가 의대 보낸 것도 아니면서. 라고 핀잔을 주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너보다 의사인 큰애가 더 예쁘다를 어김없이 티내는 태도도 짜증나긴 했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도 이미 시어머니 애정을 갈구하지 않고 그냥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땡큐였거든요. 예쁨 받을 마음도 이미 포기했는데 차라리 무관심이 훨씬 낫죠. 하지만 종종 예상도 못한 시어머니의 공격이 거슬리는 건 사실이었어요. 바로 형님과의 비교와 차별이었죠. 제가 일찍 치른 결혼식 이후 얼마 안 가 아이를 낳은 후에 처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간 날이었습니다. 조카를 보겠다고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오시고 시댁 가족들의 관심사는 바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제 딸이었죠. 좋은 말만 오고 가는 좋은 날에 제가 다니는 회사 육아휴직 얘기가 나오자마자 급속도로 분위기가 오묘해졌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그새를 못 참고 본인이 말하길 규모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회사 복지에 대해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거든요. 육아휴직이 반년밖에 안 돼? 아니, 그럼 애는 어떻게 하니? 지금 엄마 손길이 필요할 텐데. 법적으로는 출산휴가까지 1년 2개월 정도인데 그냥 눈치 봐가면서 쓰면 반년이 적당하다는 거죠. 그래야 저도 속이 편하고요. 이래서 사람이 출세해야 하는 거야. 혜정이 너희 병원도 육아휴직 1년 넘게 주지? 그리고 의사니까 얼마나 애를 잘 보겠니? 애가 아프면 엄마가 닥터니까 바로바로 봐주고. 엄마는 뭐 출세해서 저랑 형이랑 낳았어요? 나는 일도 안 하고 너희 키웠잖아. 그럼 내가 육아휴직 받아야겠네. 나는 출세해서 대기업 다니니까 1년 넘게 쉬면서 우리 희지 봐줄 수 있잖아. 그치 여보? 쟤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회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쉬어. 넌 더 일해서 경력 더 쌓아야지. 아내 눈치 보라고 대기업 보낸 줄 알아? 아이고 참, 우리 엄마 착각 한 번 크게도 하시네. 막말로 나 대기업 가는데 도움을 제일 많이 준 건 혜선이죠. 혜선이가 나 교재 사줘, 학원 보내줘, 공부하면서 배 골지 말라고 밥도 사줘. 그러니까 힘들게 대기업 보낸 보답은 혜선이도 받아야죠. 여보 걱정 마. 내가 육아휴직 받아서 우리 희지 잘 키울게. 다행히 옆에서 남편이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말 같지도 않은 트집을 막아줬지만 분이 안 풀린 건지 계속해서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 눈빛은 뜨겁다 못해 따가웠습니다. 이미 아쉬울 것 없는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대기업 간 아들이랑 임신해서 결혼한 성에 안 차는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시고 싶으셨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를 만나기만 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지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받아치거나 아예 무시하고 마는 저를 보면서 늘 더 언짢아하셨어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기죽이고 싶은데 뭘 해도 죽기는커녕 더 쌩쌩해지니 속이 터지셨겠죠. 예를 들어서 명절에 귀한 의사 며느리는 그냥 쉬게 하고 저만 불러서 음식을 만들라고 하거나 김장을 담그라고 할 때 저는 그냥 남편을 부르고 말거든요. 어차피 제 입이랑 제 가족 입에 들어가는데 저도 당연히 도와야죠. 근데 혼자만 고생할 수 없으니 당연하게 남편을 불러 같이 합니다. 뭐 거의 남편이 더 할 때도 있고요. 그럼 시어머니는 뒤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노려보거나 남편에게 푼수라고 하면서 등짝을 때리곤 하셨죠. 근데 그 후에는 무슨 연구를 하신 건지 아예 방법을 바꾸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젠가요? 저는 크게 아플 때와 먹을 걸로 차별받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 방법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둘째를 낳은 후이기도 하고요. 금요일 저녁 시댁에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저와 남편, 아주버님과 형님 각자 일 끝나면 시댁에서 만나기로 했죠. 근데 그날 일이 일찍 끝나서 조기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러서 어머니랑 둘째 얼굴 보고 시댁으로 갈까 했어요. 근데 그래봤자 1시간 여유가 있을 뿐이라 애매해서 바로 시댁으로 갔죠. 일찍 도착한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늘 그렇듯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가 어쩜 그렇게 일이 없니? 퇴근 시간도 들쭉날쭉 이래가지고 작은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웬걸? 처음에는 일찍 온 저를 보고 의아해 하시더니 이내 굉장히 반겨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방에서도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고 처음 보네요. 제가 시댁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웃는 모습을요. 시어머니는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찍 와서 좋네. 피곤하지? 근데 애들이 다 늦는다고 연락 왔더라. 배고프면 밥 먼저 먹으라고 하는데 둘째 너 먼저 먹을래? 열심히 일하느라 배고플 거 아니야. 배가 고프면 먼저 밥을 차려주겠다는 시어머니.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오면 같이 먹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시어머니가 따로 차려주는 밥상을 받겠어 하는 생각에 그럼 먼저 먹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먼저 먹겠다는 말에 웃으면서 상을 차려주셨는데 수저가 한 개만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안 드세요? 어? 아, 난 점심을 늦게 먹어서 네 시아버지도 어디 들렀다가 온다니까 너 혼자 편하게 먹어라. 근데 이상했어요. 나물 반찬 위주로 된 상 위에는 제가 분명히 냄새를 맡은 훈제오리 고기볶음이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가셨을 때 저는 주방 싱크대에서 손을 씻었거든요. 그때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난 냄새 근원지를 발견했죠. 커다란 후라이팬에 뚜껑이 덮여져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거기서 냄새가 나길래 아, 무슨 고기 볶으셨구나 했거든요. 근데 예상했던 고기 반찬은 나오지 않았죠. 거기서 반찬이 이것뿐이냐, 아까 고기 냄새 맡았는데 없냐 하기도 뭐해서 그냥 야채 위주로 구성된 반찬과 묵국이랑 밥 한 공기를 뚝딱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밥을 다 먹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보고야 말았어요. 제가 냄새를 맡은 그 훈제 오리고기 볶음이 담긴 후라이팬을 다용도실에서 들고 나타나는 시어머니를 말이죠. 와, 그때 그 고기 볶음을 다시 본 제 심정이 조금이라도 예상이 가시나요? 거기서 어머님, 왜 저는 그 반찬 안 주셨어요? 말하지도 못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서러워서 그냥 아, 거기 있었어? 라고 혼잣말처럼 말하니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저를 흘긋 보시더라고요. 그때 제 표정이 꽤 볼만했을 거예요. 진짜 참담했거든요. 단순히 고기 반찬을 나만 못 얻어 먹었다는 게 서러운 게 아니라 처음으로 내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좋아했는데 그 환영이 얼씨구나 하고 제게만 풀떼기를 주려던 시어머니의 계획 중 하나였다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자괴감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실망감이 저를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제가 몇 년 뒤에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차렸을 때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고요. 제가 운 좋게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계약해서 오픈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기도 했고 일하는 회사에서 더 이상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남편과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근데 형님이 개인 병원 개원할 때는 화려한 대형 화환이랑 꽃바구니, 심지어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한테 커피도 돌리셨던 시어머니가 제가 식당을 오픈했을 때 한 손으로도 들 수 있는 축하 화분 하나 딸랑 보내주셨네요. 그때는 이미 어떤 기대도 없는 저보다도 남편이 화를 더 많이 냈어요. 어쩜 이럴 수 있냐고요. 남편은 그 화분을 받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따졌죠.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냐고요?
형수 병원에는 보낼 수 있는 거 다 보내면서 축하해 줬으면서 혜선이는 같은 며느리도 아니에요? 혜선이가 형수보다 못한 게 뭔데요? 엄마가 그렇게 따지는 직업 빼고 형수가 혜선이보다 엄마한테 뭐라도 하나 잘한 거 있어요? 아, 됐어요. 이거 도로 돌려보낼 테니까 엄마가 가지세요. 그리고 진짜 화분을 그대로 포장해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남편은 그냥 당신만 무시를 해도 화가 나는데 이건 나까지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라고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그래도 그전에는 시어머니의 속물스러움과 노골적인 차별을 그저 무시하고 원래 그런 분이니까 참자 했는데 후로는 남편이 먼저 시댁에 가자는 소리를 안 하고 갈 일이 생겨도 가지 말자고 하더군요. 더 이상 제가 무덤덤하게 감내하는 것도 못 보겠대요. 근데 저희가 안 가니 도리어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중소기업을 다니는 며느리만큼 식당 마감 시간이 늦어 늦게 퇴근하는 며느리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제가 식당을 열고 한 석 달 정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저를 반겨주는 건 남편도 애들도 아니고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그 식당 안 되겠다. 사람을 써서 집에 일찍 들어오든지 해. 네가 그 작은 식당에서 일하느라 안 들어와서 준영이 제가 혼자 밥 차려 먹고 애 보고 다 하잖아. 지금 일하는 사람 못 늘려요, 어머님. 그리고 혼자 밥 차려 먹는 게 뭐예요? 저 회사 다닐 때도 밥은 시간 남는 사람이 차려서 같이 먹었어요. 애들도 본인 자식 본인이 돌보는 게 그렇게 억울한 일이에요? 그럼 너 뭐 하는데? 이 집 구석에서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혜선이가 왜 하는 일이 없어요? 아침에 애들 밥 먹이고 둘째 장모님 댁에 맡기는 것도 다 혜선이가 하는데. 애들을 재우고 나온 건지 작은 방에서 나오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덜컥 성질을 내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엄마 아들이 그렇게 모자라 보여요? 무슨 결혼을 밥상 받고 애 키우게 하려 하냐고요. 혼자 밥 차려 먹고 애들 보는 게 뭐요? 엄마는 그 정도도 혼자 못할 정도로 아들을 머저리로 낳으셨나? 내 애들 내가 보는데 대체 왜 그렇게 불쌍한 일이야? 더 이상 혜선이 그만 좀 못 살게 구세요. 나 정말 이러다가 엄마 안 보고 살 것 같아서 그래요. 제발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본인이 상처받은 사람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남편에게 그래 자식 새끼 낳아봤자 다 쓸모없다. 지 생각해서 말해도 쌍심지를 켜고 마누라 편 만드니 서러워서 살겠니? 라는 말을 하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 또한 시어머니에게 질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꽤 오랫동안 제가 질려가는 걸 봤으니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지침은 제가 결혼한 지 8년 차에 절정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나서 말이죠. 누구나 그렇겠지만 정말 제가 암에 걸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식당 열고 나서 피곤한 게 더해졌고 그래서 몸무게도 빠지는가 보다 했는데 암이라니. 다행히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초기에 발견했고 몸 상태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서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부모님께는 검사 결과가 나오고 일주일 뒤에 말씀을 드렸고 시댁에는 2주 뒤에 마음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님께서 좋은 암 전문 병원에서 아는 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극초기라면 수술도 안 받을 수 있었다는데 저는 종양 크기가 부분 절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 표준 항암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입 아프게 말하던 주마등이 뭔지 실감할 정도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이 정도로 겁이 많았나? 할 정도로 떨기도 했고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방사선 치료로 잔존암을 제거했어요. 식당은 본사에 미리 말을 하고 그동안 어머니께서 아시는 이모님께 맡겨뒀기에 걱정은 없었어요. 방사선 치료 후에 퇴원을 했고 어느 정도 몸도 회복이 돼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식당에서 몇 시간도 일을 못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수술대에 눕고 나서 무사히 깨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역시 시어머니는 병원에 병문안도 안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수술 잘했다 말해도 되지만 남편이 오히려 말렸어요. 먼저 하지도 않는데 아픈 사람이 왜 먼저 하냐고요. 단단히 틀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몸 회복이 됐을 때 시댁에 수술 잘 받았다는 인사를 할 겸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수술 잘 받았냐, 몸은 어떠냐, 이렇게 움직여도 되냐 물어보시고 아주버님이나 형님도 고생했다고 이제 회복 잘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만 그 옆에서 아유, 뭐 대단한 거 했다고 상 차리고 밥이나 먹자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식당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자리를 피해서 전화를 받고 들어왔고 아무 생각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거든요. 근데 거실 중앙에 핀 큰 탁자에 반찬을 옮기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이러시는 겁니다. 아프다고 이제 당당하게 쉬니? 수술도 끝났으면 좀 움직여라. 아팠다고 유세 부리다가 살붙지 말고. 어쩜 눈앞에 사람이 암 수술을 마치고 왔는데 태도 하나 안 바뀌시는지 신기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했네요. 참나. 그러려니 하고 저도 주방에 있는 반찬을 옮기고 국을 떠서 상에 놨어요. 밥도 제가 뜨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밥은 자기가 뜰 거라고 저를 말리셔서 말았죠. 그리고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메인 메뉴는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넣은 닭 백숙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닭 백숙을 보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둘째 며느리 수술하고 왔다고 백숙 하셨나? 부족한 솜씨로 노력하셨어, 이 여사.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둘째가 아니라 혜정이도 요즘 병원 일 때문에 힘들어 보여서 했어요. 혜정아, 많이 먹어라. 네,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혜정이가 좋은 병원 소개시켜줘서 둘째도 수술 잘 받은 거 아니야. 혜정아 잘했다. 허, 누가 보면 형수님이 우리 혜선이 수술시켜준 줄 알겠어요. 진짜 사고회로가 이상하다니까. 역시나 그 닭백숙에서 제일 맛있는 닭다리 한쪽은 형님 것,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장남인 아주버님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는 질린 눈으로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고 그냥 밥이나 빨리 먹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어 밥을 펐습니다. 아니, 푸려고 했죠. 밥이 정말 딱딱하더군요. 딱딱한 것뿐 아니라 가만 보니 살짝 누렇고 차갑게 식은 게 최소 전날 저녁이나 그날 아침 먹고 남은 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밥까지 확인을 했고 차갑게 식은 밥을 받은 건 저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수술을 하고 처음 보는 제게 유세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수술을 받은 제가 아니라 형님에게 잘했다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형님 앞에는 당연히 있는 닭백숙과 동시에 제 앞에 당연히 있는 차갑게 식은 밥을 보고 더 이상 담담하게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탁 하고 놓고 밥만큼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예전부터 저 차별하고 싶을 때마다 먹을 거 이용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암 수술하고 돌아온 사람한테도 이러고 싶으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어? 당신 밥 상태가 왜 이래? 엄마, 왜 혜선이 밥만 이래요? 이거 대체 언제 한 밥이야? 이제 반찬으로 안 하고 제가 여기서 찬밥 신세라는 거 알려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말로 하세요. 사람이 치사하게 먹을 걸로 이러지 마시고요. 얘가 뭐라는 거야? 그래, 내가 오늘 아침밥이 좀 남아서 아까 밥 새로 할 때 빼둔 게 있었어. 그거 안 빼고 잘못 준 걸로 되게 닥달하네. 너 아프더니 피해의식이라도 생겼니? 피해의식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께 있는 거겠죠.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거 다 본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 혐오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야, 내가 왜 능력이 없어? 아들들 다 성공하고 의사 며느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머님 능력이냐고요. 남편이나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 개개인의 능력이죠. 그래요. 그렇게 저 보는 것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티내실 수밖에 없으면 앞으로 머리털 하나도 어머님께 안 볼게요. 여보, 가자. 이게 아프다고 가만히 있었더니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너 좀 아프다고 내가 봐줄 것 같아? 그 작은 거 하나 떼어내는 수술하고 나서 네가 뭐 대단한 일 이겨낸 것 같나 본데 너 잘난 거 하나 없이 매번 말대답하고 고고하게 구는 거 내가 늘 마음에 안 들었어.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나중에 그 대단할 거 없는 일 만약에 어머님께도 일어나면 똑같이 생각하세요. 유세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남편과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나오기 전에 이제 여기 올 일 없다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그래, 오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후로는 시댁과 별다른 연락도 하지 않았고요. 종종 남편이 시아버지나 아주버님과 연락을 할 뿐이었죠. 남편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잘한 신경도 끄고 남은 항암 치료에 집중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러려고 했고요. 저는 거의 1년 정도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호르몬 부작용이 생겨서 생각보다 더 치료가 늘어졌네요. 하지만 호르몬 약을 포함한 약들만 챙겨 먹으면 될 정도로 상태가 호전이 됐어요. 식당에도 다시 복귀를 했고 치료 중에 빠졌던 머리도 되돌아올 정도로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다가 제가 병원을 소개시켜준 형님께 인사만 하고 작은 감사 선물도 안 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챙길 건 챙겨야 할 것 같아서 혹시 필요한 건 없나 형님께 연락을 했죠. 근데 없는 번호라고 뜨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형님 번호 바꾸셨나? 아주버님께 물어봐서 좀 알려줘. 어? 아, 당신한테 아직 말 안 했는데 형 지금 별거 중이야, 형수님이랑.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잘 살고 잘 어울리던 두 사람이 별거 중이라니. 제가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남편은 착잡한 표정으로 털어놨어요. 몇 달 전부터 아주버님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것 때문에 형님네 가족이 마찰이 많았다고요. 형님은 사업을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대출을 받는 아주버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주버님은 본인을 위해 대출도 못 받아주는 형님을 이해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별거를 시작했다고 말이죠. 심지어 아주버님은 며칠 전 남편에게도 1억만 어떻게 만들어서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왔다고 해요. 아무리 남편 직업이 좋고 저도 식당이 잘 된다고 하지만 제가 받았던 통합치료와 또 애 둘을 키우는 생활비, 집을 사고 남은 대출까지 생각하면 수중에 1억이라는 여윳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어렵게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과 거의 연락을 끈다시피 하니 이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몰랐구나 했죠. 근데 하루는 남편이 집에 있다가 전화를 한 통 받고 심각한 표정으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시어머니의 호출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무슨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다고 했다고 시아버지와도 연락이 안 된다고 본인을 불렀다고 해요. 저는 얼른 가보라고 했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잿빛이다 못해 칙칙한 흑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한 종합검진에서 간암 중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과거 제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어머님께서도 똑같은 일 일어나면 유세 부리지 말라고. 솔직히 제가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 실현된 것 같다는 생각에 심장이 덜컹했어요. 그런 제게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이 본인의 병간호를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뭐? 아니, 그렇게 예뻐하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어쩌고? 닥터 며느리 따로 있잖아.
일단 오해하지 마. 나도 똑같이 말했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의사 며느리한테 고쳐달라고 하라고. 근데 엄마가 그 말 듣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부탁하고 싶어도 못한대. 형수님이랑 형 지금 이혼 소송 중이래. 오래 별거하다가 이제 결과가 나온 거지 뭐. 나한테 전화하기 전에 형수님한테도 전화했는데 왜 이제 며느리도 아닌 사람한테 그러세요?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끊으셨나 봐. 참나. 아무리 우리 엄마지만 낙동강 오리알 된 거지. 그래서 이번엔 꽁보다 닭이라고 이제 우리한테 기대겠다는 거야? 내가 싫다고 했다니까. 제대로 거절했어. 어떻게 우리한테 그걸 부탁해? 아무리 가족이어도 우리가 그동안 어떤 대우를 받았는데. 남편도 저만큼 시어머니께 쌓인 악감정이 심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보다도 먼저 장남인 형과 비교당하면서 살고 그리고 저랑 결혼한 후로부터는 더 차별을 당했으니까요. 남편은 제대로 거절을 했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몸을 이끌고 제 집이나 식당까지 오셨으니까요. 하루는 식당 마감을 하고 주차된 차로 가는데 제 차 앞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였어요. 어두운 밤에 갑자기 마주친 인형에 놀라 굳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울상이 된 얼굴로 다가오더라고요. 혜선아, 너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니? 아, 어머님이셨어요? 근데 전화요? 아, 어머님, 저랑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왜 그날이 마지막이 됐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어머님 전화를 왜 꼭 받아야 하는데요? 왜긴 왜야. 너는 암 걸린 시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니? 이제 첫째 그년도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무서워 죽겠는데. 어머님, 저 수술 받았을 때는 유세 부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난 떨지 마세요.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치료 잘 받으세요. 괄시하고 차별하다가 이제 아쉬워서 미운 둘째 며느리한테 와서 봐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같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우니까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저희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오늘 무슨 검사하러 병원 가는데 무섭다. 안 가고 싶다. 누구 시간 되는 사람 없냐? 같이 가자. 의사가 이렇게 하자더라.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언제 시간 되냐 등등. 사람이 늙거나 아프면 애가 된다는 게 맞는 말이었네요.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죽는 소리에 남편이 내린 결정은 요양병원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그 당시 일을 하셨고 또 혼자 시어머니 병수발 들 수 없다는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렇다고 이미 질릴 대로 질리고 정 다 떨어진 시어머니를 저희가 모실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한사코 싫다고 집에 있겠다고 했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받아야 완치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말에 못 이기는 척 하시며 항복을 하셨어요. 근데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후로 저나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 빈도수가 더 높아진 게 제 진을 다 뺐어요. 하루에, 아니 1시간에 거의 한 번씩 문자나 전화를 해서 본인을 안 만나러 오냐고 아주 애절하게 매달리셨어요. 그래요. 혼자 병원에 있으니 외롭고 무서우시겠죠. 근데 대체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내던 저에게 그렇게 매달리시냐고요. 저는 종종 친정에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와 맥주 한 캔씩 하면서 닭발을 먹고 있었는데 가만히 제 투덜거림을 듣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혜선아, 아파서 외롭고 무서운 마음 누구보다 네가 더 잘 알잖아. 그건 그렇지만 어머님이 나한테 좀 못했어요? 아주 10년 동안 차별에 핍박에 아무리 내가 그 입장 잘 안다고 해도 제발 만나러 와달라는 부탁 들어줄 생각 없어요. 그렇지. 그건 네 말도 맞는데 엄마도 네가 네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이게 꼭 맞다고 하는 말은 아니야. 뭘 선택하든 혜선이 네 마음이고.
근데 이 엄마도 늙어보니까 혼자 고립돼서 나이가 더 든다는 게 얼마나 쓸쓸하고 두려운 건지 알겠더라. 네가 분한 건 충분히 알지만 상대방한테도 사과하고 용서를 빌 기회는 주고 더 미워하든지 해. 혹시 아니? 몸 약해져서 정신 차렸을지. 제 생각과 다르긴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걸 방관하는 것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관계를 회복할 기회로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고 말이죠. 매일같이 뭐 하냐, 밥 먹었냐, 오늘은 병원에서 뭐 먹었고, 새로 한 검사 결과는 이거다. 라고 오는 시어머니의 문자를 보다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각오를 하고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석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방문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전복 내장을 넣은 죽을 싸들고 갔죠. 저는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제가 방문을 예약한 날 병실에 들어섰을 때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 눈을 말이죠. 이런 비교는 못하지만 버려졌던 유기견이 새로 주인을 만났을 때 짓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희망과 슬픔과 고마움과 원망이 한데 어우러져서는 쉽게 입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입을 떼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엉엉 울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어린 아이처럼요. 저는 쉴 틈 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차분히 보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넘어갈 것 같은 울음소리가 그쳐갈 때 시어머니 앞에 제가 싸온 죽을 놓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한테 뭐 할 말 없으세요? 시어머니는 젖은 얼굴을 소매로 쓱쓱 닦고 얼굴을 드셨는데 저를 못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또 기다렸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올 말을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혜선이 너한테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내가 진짜 너무 무서워서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계속 너나 준영이한테 연락을 하게 된다. 네 시애비도 형준이나 혜정이도 아무도 옆에 안 남아서. 그래서 이제 혼자가 됐으니 아쉬운 대로 만만한 저나 준영 씨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가 나 미워하는 것도 준영이랑 나 보기 싫어하는 것도 다 알아. 아는데 그래도 아픈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싸온 죽을 열어서 시어머니 앞에 놨어요. 그날은 그냥 시어머니가 죽을 다 먹는 모습만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남편과 같이 갔죠. 남편을 설득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제가 괜찮고 한 번이라도 기회를 드리자라고 말하니까 넘어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내민 화해의 악수 같은 행동이었네요. 그 후로는 3주에 한 번씩은 꼭 시어머니를 보러 갑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아직 예전의 기억이 남아 있어서 많이 찾아가진 않아요. 처음에는 갔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고맙고 미안하다고 울기 바빴는데 이제는 저희가 가면 웃기 바쁘세요. 한 번은 손이 심심하니까 괜찮다면 뜨개질할 실하고 바늘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그래서 갖다 드리니까 몇 주 뒤에 제 장갑과 본인 털모자를 만드셨더라고요. 마치 세트인 것처럼 같은 색깔로 말이죠. 둘째 양말이나 첫째 귀마개도 만드시고 병원에 계시면서 뜨개질 도사가 다 되셨다니까요. 아마 병원에서 있으면서 저나 제 가족에게 사과를 할 방법이 그런 것 뿐이니까 손이 가는 대로 만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잘 쓰겠다고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종종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빤히 보실 때가 있어요. 눈썹을 살짝 팔자로 만들고 눈은 촉촉해져서 아랫입술이 가끔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시냐고 하니까 눈을 피하면서 미안해서래요. 그냥 제 얼굴만 보면 계속 미안한 감정만 차오른다고 정말 죄짓고 살면 안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용서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가 싶고, 솔직히 한편으로는 아플 때만 일시적으로 이러시는 거고, 나중에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시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수술도 잘 끝났고 잘 회복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몸은 많이 노쇠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몸이 암 치료를 감당하기 버거운 거겠죠. 살이 많이 빠진 시어머니를 보면서 사과할 기회를 드려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래서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하나 봅니다. 저를 그렇게 싫어하던 시어머니가 제가 없으면 당장 넘어갈 것 같이 구는 모습은 솔직히 유쾌하지도 또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사과를 받은 건 다행이고 속이 풀리긴 했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걸 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모질게 행동을 하셨나 원망스럽기도 하네요. 뭐 이제는 그 원망을 앞으로 시어머니께서 제게 보여주는 행동으로 풀든 말든 결정을 해야겠죠. 뭐가 됐든 어쨌든 끝을 보는 거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시어머니를 찾아가고 제 몸도 건사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네요. 여러분께서도 꼭 뭐든 행동을 해서 끝을 보고 만족스러워하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모두들 건강 꼭 챙기시고 행복하세요.